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즉위 후 첫 국빈 초청인데 이로써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이 출국 전 영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와 더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시스템 복구를 마치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를 감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북한의 발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성대한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영 정상회담과 영국 의회 연설 등 촘촘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유럽 2위,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새로운 영국이 우리나라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윤 대통령의 영국 도착 다음 날 국빈 일정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까지 영접하러 온 뒤 공식 환영식장까지 함께 이동하고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과 찰스 3세 국왕과의 마차 행진 등이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약 180명이 참석하는 국빈 만찬이 열립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 디지털과 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포괄적 합의 문서인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그리고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고 야당 대표와도 만날 계획입니다.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일정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2030년 세계박람회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전개한 뒤 오는 26일 귀국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세계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영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등과 더욱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전에 영국 언론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 초청을 받은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소개하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미래 지향적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또 그 외교 문제, 환경, 과학기술, 에너지하고 투자 그리고 무역 다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은 물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요인 등을 언급하며 세계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와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3국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건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따라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국빈 방문에 약 70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며 영국과의 경제 협력이 심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은 여전히 영국이 중심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금융 책임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 점들도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6.25 전쟁 당시 영국 청년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편 윤 대통령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 6.25 전쟁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하고 참전용사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순방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우리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10년 만인데요. 먼저 그동안에 우리나라와 영국이 맺어온 그 관계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영국은 한국전쟁 참전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8만 1,000명의 장병을 파병을 했고 전사자와 부상자 또한 각각 1,100명, 2,600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영국은 GDP가 지난해 기준 3조 700억 달러,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인 반면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유럽 내에서 5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보시죠. 영국은 세계 6위의 거대 시장이며 유럽 시장과 가깝고 영연방 국가로의 진출 가능성도 큰 거점 국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측과 한영 FTA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은 내년부터 2년간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한 우리나라와 안보적으로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국 방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문기혁 기자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는데요. 현지 언어로 연설을 하는 건 아무래도 그 나라 국민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서 외국어로 연설하는 건 지난 4월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 양국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한영 어코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이런 어코드 형식의 문서를 발표하는 건 드문 일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영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다져가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됩니다. 자, 영국에서 일정이 끝나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또 곧장 날아가죠. 네. 치열한 표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순방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는 28일 엑스포 개최지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프랑스를 향합니다. 현지에서 국제박람회기구 대표와의 교섭 만찬과 오찬 등을 비롯해서 부산 유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발표에 나설 연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서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다음 달이죠. 12월에는 국왕 추청에 따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주 에이펙 참석에 이어서 이틀 간격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할 만큼 지금 윤 대통령은 이 외교 강행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순방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동안 순방을 통해서 유치한 투자 금액만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순방 비용이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앞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 또한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순방 관련 소식 김경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달에 걸쳐 발사에 실패한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발사 시도를 규탄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을 향해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후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는데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이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이달 말 이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합참은 성명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도 열거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위반 행위가 3,400여 회에 이른다면서 북한은 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왔고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한 겁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도발에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돼서 주민센터와 정부24 등 모든 민원 업무가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행정안전망 복구 작업을 마치고 20일 오전부터 서비스를 정상 가동 중입니다. 현재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12시 기준 시도 세월행정 시스템 접속 건수는 53만여 건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됐던 정부24도 주말 사이 복구됐고 20일 오전에만 26만여 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등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상황실을 꾸려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공무원 인증 시스템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부 행정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담당자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인증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장비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행안부는 문제가 된 장비를 교체한 뒤 안정화 작업과 시범 운영을 거쳤습니다. 현재까지 해킹 정황이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현재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 건데요.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이후 권역별 학부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입학처장과 현장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직접 자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 겁니다. 촘촘한 점수표로 학생들 간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5등급제로 바뀌면 상위 4% 학생에게만 부여했던 1등급을 상위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신 산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좀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만큼 상대평가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단 건데 이 경우 학교별 내신 점수 부풀리기나 대입 선발 시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상황에서 100% 절대평가는 성적 부풀리기,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내신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 대두, 정시 확대, 특목과 자사고 선호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대폭 폐지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특히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서 선택 과목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 이들 탐구 영역에는 선택 과목이 17과목에 달하는데 과목별 표준 점수 유불리가 커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통합 과목이 도입되면 해당 교과 전반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었던 설악산 5색 케이블카가 계획을 세운 지 4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환경 훼손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도와 양양군에 약속한 환경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한 지 41년 만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5색 지구부터 끝청 하단에 이르는 3.3km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5색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명산인 설악산을 누구나 마음껏 오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쟁점이 됐던 산양 서식지와 아고산대 식물 등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 지난 2월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습니다. 실제 공사는 내년 3월 진행됩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높은 산을 많이 가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착공하는 이 설악산 케이블카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이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 설악산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똑같이 되풀이될 것 같은 느낌이 확신이 좀 많이 들기도 했고요. 설악산은 기존에 다른 케이블카도 이미 한 대가 있는 상황이고 무장의 길도 국립공원공단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착공을 위한 배경은 그렸지만 여전히 환경을 둔 평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도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강원도와 양양군에 약속한 환경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듬해 초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간편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걸 위해선 보험회사 30곳과 요양기관 10만여 곳을 연결하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금융당국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는 1년에 1억 건이 넘습니다. 현재 보험 소비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 포기 금액만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6일 실손 청구 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해달라고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편리해지는 건데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30곳과 요양기관 10만여 곳을 연결하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 금융당국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전송 대행기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송 대행기관은 보험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 기록과 보험 청구 정보를 중개하게 됩니다. 공공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송대행기관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전면 개편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암기 위주가 아닌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부터 9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국어, 영어 필기시험이 전면 개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현행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어 과목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비판 능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합니다. 영어 과목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합니다. 기존 국어시험에서는 합성어 구분과 외래어 표기 등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앞으로는 배경 지식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영어 과목 역시 실제 활용도가 낮은 어휘어법보다는 이메일 안내문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국어영어 신유형은 민간기업의 직무적성 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탭스, 토익 등 민간 어학시험, 대학 수학 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집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민간 채용과 공무원 채용 시험 간 연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과 민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이 제고됨으로써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제 기조는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과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됩니다. 인사처는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하고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안내 영상을 인사처 유튜브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2023 세계 바이오 서밋이 20, 21일 양일간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정부가 여러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 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 국제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제기구 수장과 기업 대표, 각국 보건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다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을 열고 내년 글로벌 R&D에 1조 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우수한 젊은 연구자의 글로벌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글로벌 R&D는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대비 투자 규모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R&D를 대폭 확대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은 공공심야 약국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사례 중 20개를 대상으로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과 신규 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등 5개 사례도 국민이 선택한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로 뽑혔습니다. 스토킹은 접근 금지 조치나 처벌 이후에도 보복성 범죄 재발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인데요. 내년부터는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되고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합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참히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 알림이 문자로 자동 전송됩니다.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접근 사실을 파악하면 담당 경찰에 통지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장치의 휴대성도 개선합니다. 현행 피해자 보호장치는 손목에 착용하는 방식인데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등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 현장에서의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으로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의 오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동창, 동상에 걸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부가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오개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 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에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고 양육비의 약 40%가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보험이 주목받고 있죠. 이에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반려묘 동물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금융위는 보험 가입과 청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부처는 보험 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참전한 국군 전사자 고 강윤식 씨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국군 제5사단 소속으로 1951년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한 고 강윤식 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인제에서 발굴됐습니다. 증손자인 강성문 씨가 군에 입대한 뒤 유해 발굴 사업을 알게 되어 가족에게 유전자 시효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게 신원 확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222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유단은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은 전사자의 팔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장학금 혜택도 더욱 확대했습니다.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대학생 모두가 신청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니까요.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별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는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았고 구름이 많던 울릉도와 독도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하지만 중서부를 중심으로 오후 들어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WHO 기준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오후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지나며 기온이 많이 올라서 오늘 낮에는 꽤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은 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지만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4도, 수원 0도, 대전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14도, 청주와 세종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울진 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17도, 울진 1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2도, 부산 7도로 하루를 시작하겠고 제주는 9도로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대구 17도입니다. 전해상도 맑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충남과 전라, 제주도에도 토요일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 팀이 우승했습니다. 명예도 명예인데다 5명의 선수가 나눠서 가져갈 우승 상금만 약 2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부모님들은 잘하면서 게임 그만하고 공부나 하라는 잔소리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똑같은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